김황식,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과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사와 격려사를 맡아주신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님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표와 논찬을 해주실 여러 석학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분들과 공사다망한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이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뜻깊은 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남께서 탄생한 지 무려 한 세기 반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50년 전 극심한 경랑의 시대에 태어난 우남은 젊은 날을 바쳐 안으로는 구구군동에 힘썼으며 밖으로는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의 나라를 위한 치열한 분투는 훗날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시대를 앞서는 통찰과 해안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보유한 나라는 국운이 있는 나라입니다. 변변한 자원이나 큰 병력도 없는 신생국 대한민국이 전쟁의 국난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바로 이승만 보유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남의 정신과 그가 남긴 업적은 우리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확립한 자유, 민주, 공화의 빛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를 되찾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을 제 소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총리 재직 시절 온 국민이 함께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했으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 소중한 헌법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역시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되찾는 중대한 일이기에 42분의 추진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불굴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창업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되찾고 국가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우남 탄생 150주년이자 서거 60주년,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수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도약과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표와 논찬을 해주실 여러 석학들과 열띤 토론을 해줄 청년, 미래세대 패널들의 지적 향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논찬자는 복거일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지적인 필력, 강원 교수와 김명수 교수 두 분이 발표한 그런 게 같습니다. 교수는 조선조 말기 상황을
제시하고 흙에서 자라난 이순을 살폈습니다. 유수는 청일전쟁이 불러온 동북아시아의 좌변화에서 많이 받은 영향을 집중적으로 씁니다. 두 분의 논문들은 상보적이어서 읽으면 주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교수는 조선조 후기의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 그 중세적 시공의 정설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한 명을 제시했습니다. 유국인 중국과 번국인 조선 사이의 관계가 그런 사회의 구성 원리가 되어서 그런 사회의 세계관이 나름으로 논리적 완성을 지녔음을 밝혔습니다. 이 드물게 뛰어난 승만은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특혜를 얻음에 속했으며 그는 그런 세계관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대대학 등에서 배운 외대 지식으로 그 굳은 관을, 그렇게 굳은 세계관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대한 힘, 거대한 심리적, 지적 힘이 간성을 얻어가지고 태어난 시공에서 성큼 벗어나서 근대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교수의 설명에서는 그런 심리적 드라마를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중세적 세계관을 깨트린 것이 청일전쟁이므로 교수가 이승만의 지적 편력을 그 전쟁에서 시작한 것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승만의 지적 편력을 우리 옥중서수인 일현기와 독립정신을 살피면서 자세히 보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니 주목한 것은 이승만이 정치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도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무현 교수는 논문에서 서양에서 발언한 근대문명의 핵심 요소는 대인, 통상, 기독교의 세 가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통상, 기독교. 대인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경제적 자유주의, 즉 시장 경제를 떠받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仏교는 요적 또는 철학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명백에서 하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자유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교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세월 자라난 의대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름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락에서 힌두교에서 한 불교가 힌두교와 달리 일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데서 비슷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다시 굳어진 기독교의 틀을 깨고서 그건 자유주의적인 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관철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 다른 측면들을 상징합니다. 이만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먼저 띄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종교적 철학적 자유를 소박하기 때문에 많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과정은 저술에서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로 받아들이고
심정적으로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 감옥의 속도한 고문 과정에서 성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의 뒤 그의 편안한 독립생활, 독립운동 생활을 해봤습니다. 남는 것은 통상이라는 말로 상징된 경제적 자유만이 언제 어떻게 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받아서 철저한 시장 경제의 신봉자가 되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습니다. 했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불법하지 않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연구를 처음 한 것은 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립 초기가 있을 때 헬타 회담에 조선을 러시아의 영미유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스웨인젤레스한 민주당을 창설했을 때입니다. 그 정당의 오늘 보면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확고하게 나오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정당은 당시 중종에 있던 대한민국 이시 정부의 강령과 다릅니다. 조항 선생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장령은 누구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 근본적 삼았습니다. 영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외교를 분인데 그는 시장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당시로서는 2단 중에 2단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공산주의, 소비에트 러시아로 해서난 공산주의 체제는 인류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이로 공황이 일어나서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본주의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인용되었다고 모두 인식했을 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세계주의적인 민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표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옳은 정책이라고 여겼을 때 정말 혼자 경제적 자유주의가 된 것이 시장경제, 마켓 이카노미라는 말이 생기기 5년 전에 경제적 시장경제의 신동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을 이해하는 일에서 가장 난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얻을 만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을 이해하고 이승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떻게 한영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한영제의 신동자가 되어서 분례의 반대를 또 시장경제의 바탕을 놓았는가 하는 데 답해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인물의 또 다른 분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젊은 패들이 많이 왔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각에서 열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고 비로소 우리가 이승만을 이해하는 역적을 기리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논찬에 대해서 발표자 부분에 간략한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교수님 2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림 박사님께서는 번역의 제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문화의 독립정신을 일본어로 번역하시는 과정에서 그 텍스트를 잘 분석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에 관련된 또 논문도 발표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살았던 또 우남이 가졌던 그 정신이 결국 1950년, 그러니까 1950년, 그러니까 75년이 되는 해죠. 그 우남이 그때의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그때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대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920년대 생들이 1940년대에 이제 40대가 되어서 그때 1920년대 청년 세대가 1940년대 해방을 맞이해서 건국 세대가 되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19년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역시 1920년대는 공산주의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한반도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하고자 하는 그 독립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 40년대에는 만들어가려고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이 거대한 어떤 충돌로 이어졌고, 그것을 결국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또 우남의 그러한 독립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고일 선생님께서 도대체 우남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그렇게까지 고수할 수가 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 당시에 제3의 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이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에 어떻게 일찍부터 경제적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데, 아마 그것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맡겨주신 아까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자면, 우남이 남겨놓은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의 강의 노트, 이런 데서 그러한 그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편린들이 조금씩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하와이에 가시면은 그 수카마터가 있습니다. 그 수카마터라는 것은 동지 식산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남에게 자꾸 이 독립자금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독립자금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업은 이제 실패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우남이. 오히려 실패한 사업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 경쟁, 이 수시라는 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야지 이게 납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경제적 자유 사상을 몸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하와이의 수카마터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나라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경쟁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틀에서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이승만의 그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복고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뭐 저는 전공이 경제학입니다만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인 대목이 자유란 무엇인가, 독립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면서 장을
바꾸어서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치적 자유와 통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같은 궤도의 것이라는 것을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급하게 쓰다 보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긴 대목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통상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이 그 서술에 묻어나와 있는 걸 제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예나 농부는 통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먹여주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근대적 자유인은 시민은 기본적으로 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통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기기묘묘하게 만들어서 서로 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 통상은 신의 섭니다. 따라서 통상을 거역하는 사람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종족은 나간다. 통상에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동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재산 그리고 그들의 경제활동으로서 통상 그리고 이걸 총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인간들에게 선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통상과 종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전체적 어떤 맥락을 이루면서 이승만에게 하나의 사유의 돌파를 형성하게 한 것이 저는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후 1923년에 그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재산과 작곡가를 폐지하면은 과학 기술이 중단되고 문명의 발전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여러 석학들이 있었지만은 공산주의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비판한 사람은 저도 별로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1920년대에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벌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시절에 문명의 발전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경제적 자유주의자냐, 표현을 정확한 그 워딩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냐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은 또 논란과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서양이 근대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을 고전적인 수준에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까지 이해한 그런 분으로서 근대 문명의 총체적 이해자로서 제가 그 통상을 강조했지. 어느 날 흔히 이야기하는 1930년대 이후에 하이에크를 선두로 해서 이렇게 오늘날 서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경제적 자유주의 이와 조금 거리가 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승만의 해방 이후에 통상을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되어서 통상을 국제 통상에 참석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역할 대단히 또 강조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나중에 제2차 헌법 개정 때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지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압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경제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주의자였느냐 이야기하면 그거는 조금 더 토론해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